안녕하세요. 자, 역학연구원. 자, 오늘 테마 강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이제 명리학의 이제 형성 과정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 일부에서는 중국의 어떤 그 사례와 여러 가지 관련 서적을 통해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 2부에서는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역사 자료와 또 명리학 서적들의 어떤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명리학이 변천해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또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우선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자료를 찾기는 좀 어렵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 이제 예전에 이제 좀 뭐 고대사까지 안 가도 삼국시대 그 자료만 하더라도 사실상은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삼국유사, 삼국사기 정도만이 남아있는 형태인데, 그 외의 역사서는 거의 이제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많은 역사서와 비서들을 일본이 다 수거를 해간 것인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역사서들이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고려 시대 이것도 이제 고려사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남아 있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고려 시대를 추론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조선 왕조 실록의 기록을 보고 우리가 자료를 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일단 그래서 한번 고려 시대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자, 고려 시대 왕조 기록에는 이제 그 보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이제 보겁이라고 하는 점치는 일, 그러니까 보겁이라고 그래서 요런 일로 인해서 잡과의 공직을 선출하였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과목이 어땠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과목 자체가 어떠한 책들을 가지고 시험을 쳤느냐, 그런 거는 남아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고려사 열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을 쓴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은 역학을 최초로 들여온 사람은 바로 우탁이라는 분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 109권 열전 22 우탁편에 보면 거기 아래 나와 있는 한자의 기록들이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바꿔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자, 우탁은 경사에 능통하고 역학에 있어 복서, 그러니까 점치는 일 같은 걸 통칭해서 말하는 일이죠. 그래서 맞추지 아니함이 없고 정전이 처음으로 동방에 전해졌지만, 정전이라는 것은 이제 정자죠, 정자.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 때 주자 이후에 또 이제 정자, 그 정이천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주자학은 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 이것은 이제 새로운 송나라 시대 때 새롭게 전개된 이제 유교의 경전화를 통해서 송나라가 이제 이 유교를 표방한 새로운 신유교주의를 표방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주희, 그 다음에 주자, 정자 이런 식으로 정립이 돼 갔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유교의 어떤 사상을 동방으로 전했지만 아는 자가 없었는데, 이 우탁이 문을 닫고 한 달 이상 연구하여 깨달아 생도를 가르치니 이 학이 처음 이행하게 됐다. 이 학. 그래서 이 학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일부 자료를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송나라 이전 당나라까지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성하고 별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명을 보는 성명이라고 하는 체계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리치를 따지는 리라는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학의 체계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처음 행하게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명의 체계에서 이학의 체계로 이렇게 모든 학문적 체계가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행하게 되었다. 근데 이러한 기록을 미뤄볼 때 고려 시대는 이제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고려 시대에도 많은 학문과 학설이 이미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자, 이게 우탁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예전에 뭐 KBS에서 방송됐던 그 정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역사 대하 드라마. 거기에 보면은 고려 말 시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박상충이라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 고려사 112권 열전 25편의 박상충 편에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살펴보면요. 자, 박상충의 기록은 굉장히 긴데요. 여기서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로서 고위 관리로서 이제 운명 예측에 탁월했다라는 기록이고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이제 그 전문 술사인 사람도 있었고 이미 선비 계급인 관료 계층에서도 이런 학문을 연구해서 상당히 보급이 많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에서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책의 기록은 잘 없습니다. 어떤 책이 있느냐 이런 것은 좀 잘 안 나와 있고요. 이제 인물 중심의 어떤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조선 시대를 보게 되면요. 자, 개국의 이념으로 유학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의 유학풍이 이제 원나라를 지배로 받다가 잠시 이제 주춤하고 명의 개국하면서 이 주자의 성리학을 국교의 이념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조선 왕조 자체가 바로 이 성리학을 국교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선 시대에는 음양오행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공자 시대 때 유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체계의 신유학의 근본이 되는 거죠. 신유학. 이걸 이제 뭐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네오 컴퓨시아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렇게 변화된 신유학의 근본 사상으로 이제 음양오행의 사상을 아주 기초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는 이 사주 명리학은 초기부터 이 관상감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그 아래 이제 명과라는 부서를 둬서 전문 술사를 아예 이제 선발을 한 것이죠. 관리로서.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인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태종 이방원의 태종실록,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계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태종이 되는데 이 태종실록을 살펴보면요. 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태종 공정 성덕 신공 문무 광요 대왕, 이게 굉장히 긴 이름입니다. 그래서 피는 방원이요 태저의 5째 아들이고 이제 어머니 신의 왕후 한씨인데 고려 공민왕 16년 1367년 정미년 5월 16일 신묘에 이제 함흥부 귀주에서 사제에서 탄생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탄생한 아들의 이제 사주를 들고 점치는 사람 그 문성윤에게 가서 이제 사주가 어떻겠냐 하면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 이 사주는 귀하기가 말할 수 없으니 조심하고 함부로 이제 경솔히 이제 점을 치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소서 하는 그러한 기록이 이제 태종실록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래서 태종 이성계 아들 방원의 사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미 태종실록에도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종 7년 변계량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또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세종 7년 1425년 을사년 3월 29일 임금이 대제학이었던 그 변계량이라는 분을 불러서 유순도란 사람과 함께 그 세자의 배필을 점쳐서 알려라. 어떤지 한번 보고 이게 말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계량이 그 사주의 운명을 볼 줄 알았고 유순도는 유학에 종사하는 자이니 순전히 음양 풀수와 의술에 진출한 자였다. 이런 기록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세종 연간에도 이미
세자의 그 배필을 이렇게 명리학으로서 한번 살펴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것은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이 경국대전이라고 말하자면 지금의 뭐 법조항, 그러니까 법전이죠. 법전, 헌법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인데요. 이제 조선조 초기에 정도전이 만든 것 이외에 드디어 이제 성종 연간인 1485년에 경국대전이라고 해서 드디어 완전히 조선조의 그 어떤 법을 정비하였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음양과라고 하는 거에 명과 항목을 이제 어떠하게 고시 과목,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공부해서 시험을 볼 것이냐라고 명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85년 경국대전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시가 나옵니다. 초시가 나오고요. 그 초시라고 하는 것은 이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과거 시험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오 묘유가 들어가는 해에 한 번씩 봅니다. 자년, 묘년, 오년, 유년에. 올해가 지금 우리가 이 설 강의를 녹화하는 이 올해가 신축년이죠. 2021년.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이 경자년이었으니까요, 지금이 옛날 같았으면 작년에 시험을 한번 봤겠죠. 그 다음에 올해 안 보고 내년에 안 보고 다음 묘년이 오는 해에 또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자, 이것을 이제 초시 식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문과, 무과, 잡과 이런 식으로 이제 과별로 시험을 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음양과의 이제 명과 항목은 이제 잡과에 들어가겠죠. 이 잡과. 여기에 이제 명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시험을 보는데요. 자, 첫 번째 배강이라고 나옵니다. 배강이라는 것은 그 책을 통째로 외워서 이제 등 돌리고 앉아서 외우는 시험이죠.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책을 통째로 외워야 되니까요. 거기에 보시면 배강 과목이 원천강이 나옵니다. 저번 일부 시간에 설명드렸던 원천강이죠. 이 책을 배강 시험으로 했고요. 자,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을 놓고 읽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배강하는 과목이 있고 인문하는 과목이 있는데, 인문은 책을 펼쳐놓고 이제 일단 시험을 펼쳐놓고 하는 시험이라는 얘기겠죠. 거기에는 이제 서자평,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던 응천가, 범위수, 태극통서, 경국대전, 이러한 과목들을 시험을 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시에 해당되는 과목이었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취재라고 하는 게 또 나옵니다. 취재는 10년시, 아까 말씀드린 초시 10년시의 어떤 3년마다 돌아오는 정규 과거 시험이 아니고요. 그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 녹사나 서리 등, 다소 이제 그 하급 관리 등을 뽑는 시험인데, 말하자면 이 잡과의 명과에 이제 하급 관리를 뽑을 때는 취재라는 방식으로 이런 시험을 보았는데요. 거기에도 배강 과목은 똑같이 원천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 또 책을 놓고 보는 시험에서는 삼진통제, 대정수, 범위수, 유기임, 오행정기, 극택통서, 자미두수, 응천가, 서자평, 현여자평, 난대묘선, 성명총화, 자, 이런 과목들을 인문으로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취재는요, 이 인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선조가 거의 끝까지 이 과목을, 이 책들의 과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용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뽑았다는 기록이 경국대전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영조 22년이 되면 1746년 이 경국대전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법률상이나 이런 거를 제정을 다시 또 하거나 아니면 또 보충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률을 또 개정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속대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음양과의 또 명리학과 고시 과목은, 그러니까 초시는 똑같이 배강은 원천강 그대로 유지하죠. 그 다음에 인문 시험에서는 서자평, 응천가, 범위수, 경국대전인데, 앞에서 극택통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시용통서로 변경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속대전에서 변경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시는 이렇게 한 가지 책이 빠지고 다른 책으로 대체가 됐던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취재는 똑같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고종 2년인 1862년에 또 대전회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전이죠. 법을 또 개정하거나 보충을 하게 되는 건데, 그 대전회통이 이제 1865년에 이제 식년시 초시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인문에서 이제 경국대전과 서자평, 응천가, 범위수, 시용통서인 이 과목들을 모두 폐지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협길통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것을 대체하죠. 요것이 이제 고종연간이었던 이 대전회통 1865년에 이제 그 대전회통을 통해서 고시를 하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책들은 초시에서 배강 과목으로 계속 제시됐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천강,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서자평, 응천가 이런 책들은 전부 이제 계속 조선조에 유지됐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선조 후기에 등장한 이 협길통이, 이런 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 규장각에 이제 순양되어 있는 책으로는요, 원천강, 서자평, 응천가, 유긴 이런 책들은 다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중국의 이제 고금도서 집성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책을 모아놓은 모음이죠. 거기에 있는 전집에 보면은 이제 삼진통제나 오행정기, 난대묘선이 이제 거기에 책이 등록돼 있고 이제 원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살펴보시면 이 초기까지 계속 썼던 응천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곽정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요. 육식각자 나부모행을 쓰고, 근데 현재는 이 나부모행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신살이나 오행의 상생상극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현대 명리학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서울대 규장각본인 응천가의 한 페이지를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책 원전이 됐다는 것이고요. 자, 응천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원천강은 조선시대 내내 그 배광하는 과목으로서 꾸준히 시험 과목으로 계속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배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책을 통째로 외우는 시험이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규장각과 장서각이 있는데요. 각각 한 종씩 두 종이 이렇게 보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장각의 한 권, 장서각의 한 권. 그래서 이제 규장각은 10권 두 책이고요. 10권이라는 건 책이 10권이 아니라 한 책, 이 챕터죠. 하나에 10개의 챕터로 돼 있는데 두 개의 책으로 돼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제 이 책이 권이죠. 옛날은 이 권을, 이 안에 챕터들을 다 하나씩 권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장서각본은 14챕터에 부분에 두 권의 책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옛날 말로 하면 14권 두 책인 거죠. 자, 근데 그럼 규장각본하고 이제 장서각본은 뭐가 다르냐? 자, 규장각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조,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22대 우리 임금님이시죠? 정조 때 이제 문화진흥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정조 임금 연간에 이제 그 규장각이라고 하는 서고를 만들며 도서관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크게 중흥을 시켰고 많은 책들을 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규장각이 이제 점차 확대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구한말로 넘어가면서 고종 때 이제 구분이 쇠하면서 점차 이제 일본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규장각의 어떤 활용이 많이 이제 쇠퇴하죠. 그래서 이제 고종년간에 고종 임금이 장서각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렇게 또 한 번 도서 정리를 하기 위한 이제 장서각이라고 하는 또 이제 굉장히 왕실의 편찬 사업을 또 하죠. 그런 계획을 했는데 일본의 어떤 이제
그 식민지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희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모아놓기는 했으나 원래 취지대로 이 장서각의 활용이 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규장각보는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지금의 서울대학인데요. 그쪽으로서 이제 그 제국대 경성제국대의 도서관에 이제 이쪽으로 이관되고 이 장서각보는 이제 그 예전에 그 해화동에 대학로에 있는 해화동에 이제 그 구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도서관 형식으로 이쪽으로 넘겨졌다가 이것이 근래 들어서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이 장서각보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제 소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규장각보는 서울대로 갔다가 이제 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이었다가 서울대로 넘어오고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규장각본의 웬만한 자료는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열람 시스템을 이제 근래에 들어서 구축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이제 원천강이라는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규장각본과 장서각본에 각각 한 권씩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장서각 한국중앙학연구원의 이제 소장본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릴 얘기는 저번 시간에 이제 당나라 시대 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원천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후에 나왔던 사람이 이허중이었죠. 자, 그럼 이허중보다는 원천강이 더 윗사람입니다. 이 원천강이. 그러면 이 시대를 지나고 송나라 때 와서야 어떤 일간 위주의 관찰법인 신법 체계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고법 체계고요. 자, 그런데 이 원천강이란 이름을 단책, 즉 다른 책으로 얘기하면은 원천강 오성 삼명 진함이 긴 제목인데 그것이 당나라에서 쓰였으면은 이 시대를 다 건너뛰고 갑자기 우리 조선조의 원천강 오성 삼명 진함이라고 등장을 한다는 것은 약간 시대적인 모순이 발생하죠. 특히나 중국에서는 원천강이란 책이 한 번도 이 외에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인물별로 이제 그 시대별 분류를 해서 일단은 당나라 쪽에 이제 원천강이라는 인물을 주안점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조선조에 등장한 이 원천강이나 원 제목은 원천강 오성 삼명 진함이죠. 자, 이것은 그 대략적으로 볼 때 고려 이후,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나라가 이제 그 징기스칸이 중국을 다 통일을 해서 중국을 지배하고 우리 고려 시대를 이렇게 지배할 때 그때쯤 오성 삼명 진함이라는 책이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앞에다가 원천강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원천강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오성 삼명 진함이라고 하는 이 책과 합쳐서 원천강 오성 삼명 진함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 것이 아닌가 보여요. 그래서 이 논리도 이 원천강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구성원 10권 2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파트별로 이런 식으로 파트가 다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요. 현대 명리학의 구성 요소하고 비교해서 이게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이론의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당나라 시대의 원천강이 직접 쓰였다고 하기에는 이론이 너무 전개가 송나라 이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원천강 오성 삼명 진함은 이게 이제 조선조의 배강 과목으로 계속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후세책인데 원천강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던 사고전서가 있었죠. 그래서 사고전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 궁금하시면 전번 자료를 한번 일부 자료를 한번 보시는데 사고전서는 두 가지 이본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청나라 때 이제 그 사고전서를 만들 당시는 그 사고전서는 다
흠정 사고전서라고 불렀습니다. 흠정이라는 거는 지금 말하자면 국정 그런 뜻이에요. 국정.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우리도 나라에서 문교부 시절 아주 옛날에 문교부 시절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라고 했죠. 나라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고전서는 이제 흠정이란 말을 붙여서 흠정 사고전서죠. 근데 여기에 이 흠정 사고전서가 청나라 때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소실되거나 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이제 한부 정도만 남아서 나중에 공산화가 된 중국을 떠나는 그 장개석이 대만으로 가면서 이 흠정사고 전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현대에 돌아와서 현대에는 그 흠정사고 전서본을 이제 다시 재편해서 책으로 내는데 그게 속수사고 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흠정사고 전서에 있는 책이 속수사고 전서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서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흠정사고 전서에 있던 책이 이제 속수본에서 빠지기도 하고 속수본에서 새로운 책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속수사고 전서본에 보게 되면 이 원청강이 아니라 원청강 선생 오성 삼명 진함 대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속수사고 전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흠정사고 전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확실히 이 책은 우리 조선조가 이제 배강 과목으로 썼듯이 이제 좀 당나라 때의 기록이 아니고 한참 후세의 기록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조선조는 오식광 초시 10년시의 배강 과목으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 근데 반면에 중국은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활용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 때 설명드렸던 중국에 활용됐던 책들과 우리가 활용했던 책들이 서로 상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또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자평이란 책이 또 등장을 하죠. 이것도 저번 시간에 송나라 때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것도 이제 올해 이번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보게 되면요. 서자평은 그래서 원 이름이 이제 자평 삼명 통변 연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은 이제 이것이 이제 서자평 이거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에 이제 이걸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성종 경국대전에 이제 등장 그때부터 해서 취재에 계속 취재시 아까 식년시 초시가 아닌 그 취재 시험에 이제 그 시험 과목으로 계속 활용됐는데 이제 서대승과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자평도 서대승이 쓴 것인데 이 서자평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이제 서자평은 낙록자 삼명 소식고 이런 걸 쓰신 분이라고 했고 이제 서대승은 여기 지금 자평 삼명 통변 연원과 그 연애자평 이렇게 해서 그거는 또 쓰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동일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동일인물이라는 시각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서자평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평 삼명 통변 연원 이 제목인데 이것도 이 책도 조선조 내내 거의 취재 시험에는 빠짐없이 변함없이 활용이 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간과하지 않고 봐야 될 점들이 여기에서는 일간과 일지를 구분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명리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연, 월, 일, 시가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는 일간이고 이 아래는 일지죠. 여기는 그래서 일간과 일지인데 자 이것을 서로 분리해서 보는 관찰 방법과 더불어서 자 월령의 이제 월지에 있는 이 월을 가지고 귀천을 삼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 귀하고 또는 천하거나 하는 어떤 그러한 모양은 이 일 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월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 일 위를 가지고 보는 것은 바로 이제 기륭을 보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분리해서 관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는 자,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방식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자, 여기에 가면은 이제 연애자평에서는 일간 중심의 관찰법을 이건 이제 순수하게 일간 중심의 관찰법을 논하죠. 그래서 이 일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육친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애자평 이전에 자평 삼명 통변 연원에서는 어쨌든 자, 일간과 일지에 대한 구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는 방식이라든가 원령을 통한 귀천을 살피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했고 이어서 이제 연애자평이라는 책에서는 순수한 일간 중심의 관찰법을 더 극대화해서 육친과 대비해서 설명하는 방식들을 많이 채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서자평이란 자평 삼명 통변 연원이라는 책의 어떤 가치겠죠. 일간 중심의 관찰법의 어떤 중심 축을 열면서 좀 더 이제 연애자평으로 연계되는 이 이론적인 그 어떤 맥의 흐름을 이어갔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이 책은 중요한 책이다. 특히나 이제 조선조 때 취재 시험에 끊임없이 시험 과목으로 제시된 그런 책이니까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서자평이라는 책도 활용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쓰였던 그 자평 삼명 통변 연원이 크게 우리 현대 명리학에서는 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천강도 그랬던 것처럼. 다만 이제 연애자평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 명리학에서도 이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중심 어떤 이론으로 많이 활용하죠. 그러나 이제 이 아까 앞서 설명했던 원천강과 자평 삼명 통변 연원은 잘 거론이 안 됐다는 점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책이 바로 이제 협길통이죠. 이제 아까 대전회통을 통해서 드디어 서자평이나 뭐 응천가라든가 범위수 이런 책들 다 빼고 이 협길통이라는 책으로 그것을 다 대처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협길통이라는 책이 상당히 그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그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책들을 빼고 이제 후세에 이제 정립된 이 협길통이라는 책을 시험 과목으로 넣음으로 해서 충분히 시험을 대체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정조의 명, 정조대왕의 임금의 명이죠. 그래서 관상감 제조의 그 자헌대부 예조판서 민종현, 그 다음에 정헌대부 호조판서 심의지, 관상감 제조 자헌대부, 그다음 의금부 춘추 관사동지 성균관 규장각 검직, 직제학 서유방이 교정, 뭐 지일빈, 지경철, 직경필 등 이분들이 등이 이제 휘편을, 그다음에 지일빈이 가민을 맡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고요. 자,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이제 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조 19년 1795년에 간행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1865년 대전회통을 통해서 서자평, 응천가, 범위수, 시형통소를 모두 빼고 이제 협길통이로 대체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총 22권의 10책으로 총 10권, 이제 파트로 나누면 22파트인데 책수로 따지면 10권 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협길통이 서울대 규장각본이죠. 네, 이런 책입니다. 책이 많아요, 되게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책은 두 저서의 제목에서 따온 건데 매곡성이라는 사람의 협기변방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나라 때 만든 것이 흠정사고전서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속수본이라고 해서 속수사고전서고요. 여기 보시면 흠정사고전서에 제가 이제 기록에 보면 이 협기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흠정사고전서 목록을 살펴보면 협기변방서라고 하는 책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기변방서는 음양오행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종합되어 있는 그런 심화된 그런 이론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협을 따왔고요. 위감이란 말 상길통서에서 이 길통을 땄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의자를 붙여서 완성된 단어인 협길통이라는 이런 책 이름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795년 정조 17년에 이제 드디어
편찬을 한 것으로.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선 아주 후기에 이 음향과 명리학과 과목의 중요한 시험서로서 등장을 했죠. 그러나 이러한 혁기 변방서도 현대에 와서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조선조의 시험 과목을 썼던 책들이 현대 명리학으로 이 맥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이런 책들을 구하시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인프라가 워낙 좋아져서 이 책을 구하시려고 노력만 하신다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것도 우리 조선조의 어떤 시험 과목이 어떤 책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책 서문에 보면은 이 책의 내용 중에 이제 명리학이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인간애보다는 세속적 보상을 쫓는 현실적인 적중률의 매달림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좀 안타깝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학의 이론이라는 것이 현실의 어떤 세속적으로 뭐 출세하냐, 돈을 많이 버냐, 뭐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진정한 인간에 대한 어떤 번민이나 연구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개탄성의 어떤 문장이 보입니다. 이거는 현대 명리학을 다루는 저도 늘상 느끼는 점이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명상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벌써 이제 이런 글들이 여기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 이러한 것이 인간의 마땅함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인간다움인 것인가라고 논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협길통이가 상당히 이제 조선조 후기에 이제 등장한 여러 가지 책들을 대용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이렇게 겸비하면서 또 이러한 심도 있는 어떤 사상적인 전달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조선시대 경국대전 또는 속대전, 그다음에 대전회통의 어떤 법률을 규정한 책들에서 우리 고시 과목이 어땠고 그 고시의 과목의 책들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현대 명리학에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일부 현대 명리학에서 이제 다루는 이론 중에는 이제 격국론, 그다음에 억부론, 조우론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청나라 시대 때 이제 다루었던 저 일부에서 나왔던 내용이지요. 그 어떤 자평진전이나 뭐 적전수라든가 공통구감을 우리 현대 명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던 책들은 거의 논하는 적이 없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을 많이 보면서 연구 중인데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것도 명리학 발달의 어떤 발전에 우리 현대 명리학에서 간과한 것이 없는가, 또 우리 조선조에서 발전했던 명리학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를 꼭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였습니다. 2부죠. 그 명리학의 형성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조까지의 그 조선조의 형태까지의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책들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 3부는 이제 이 명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그 조선조까지의 말하자면 도학이죠, 도학. 도를 다루는 우리 모든 학문을 통칭했던 도인들, 어떤 그런 분들, 그런 도학의 맥을 잇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3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부에는 이제 그런 식의 도학의 흐름, 명리학뿐만이 아니라 역학을 다른 여타 많은 이 역학의 학문들을 다루시면서 도인이라 일컬어질 만큼 이 연구를 하셨던 분들의 어떠한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